이교시의 한국시 읽기 290번은 박주택 시인의 호랑이입니다. 지금 박주택 시선지 시인이 직접 주신 건데 거기서 21편의 박주택 시 선집에서 선정한 시를 하나씩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쭉 한번 읽겠습니다. 호랑이. 천막을 바치던 귀둥만 없었다면 성산포를 유람하던 배에서 요동치던 파도에 휩쓸렸을지 모른다. 폭풍이 막된 욕을 쓰라리게 쏟아붓던 여름날, 가판 위에 희끄무레한 하늘을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꺼르릉 울음소리가 들렸다. 장례식장의 향냄새, 누가 먹다 남은 고춧가루가 묻은 전, 그리고 둥둥 기름 뜬 육개장 국물을 떠먹을 때처럼 비천은 끔찍하다. 밤이 길고 끝없는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나무에 감기는 것을 본다. 밤속에 밤이 있고 밤에 달이 있고 밤에 무덤이 있다. 더 멀리 잠시 침묵이 흐르자 밤이 다 자신 속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병원과 도로 사이 그 한복판으로 호랑이 한 마리 털을 세우고 걸어오고 있다. 푸른 산맥을 굽이쳐 놓은 가로줄 무늬에 등을 굽혔다 폈다 하며 황금 눈을 이글이글 짚인 채 행목림에서 막 나온 듯 홍건이를 세우고는 쩌렁쩌렁 골목을 흔들고 있다. 어, 박주택 시인의 시에 관한 평론 중에 하나를 볼 수 있는데 이 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시를 읽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서 봅니다. 정명교 교수의 박주택이 이렇게 썼다. 어, 박주택 시력 40년에서 숲에 들어선 시인은 단박에 삶의 깊은 뜻이라는 통찰을 얻어낸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단박에 삶의 뜻이라는 깊은 통찰. 그러니까 박주택 시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연역법이에요. 귀납법이 아니라 연역법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먼저 나오죠. 음, 그러니까 뭔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숲에 들었으면 숲의 깊은 뜻, 삶의 깊은 뜻이라는 통찰을 예를 들면 그거는 근데 더더군다나 그런 통찰은 그런 숲속에 들어가선 그가 숲의 내적 공간을 관찰하고 그 형상을 눈안으로 들이지 않았으면 나올 수 없는 진술이다.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어떤 그 삶의 현실 속에서의 어떤 깊은 뜻을 가진 통찰을 첫 번째 시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예, 귀납법이 아니라, 연역법처럼, 에서처럼, 반면에, 결론을 먼저 서두의 앞부분에 제시하는 방식을 저도 택합니다. 응? 그러니까 이게 판서법이라고 이라고도 정명교 교수가 설명했죠. 그러니까 한유인데 어, 설명하던 한유인데 그 설명의 내용이 음, 결론적 한유에 이어서 나오면서 전개되는 방식. 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딱 결론이 탁 나와요. 어? 그게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근데 그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결론적인 진술이 서두에 나오는 서두에 나오는 결론적인 진술이 추상적인 추론이 아니라 그랬다면
그러했다면 산문적인 그릴 뿐인데, 그게 아니라, 어, 뭔가 내적 공간의 관찰과 경험에서 나온 음, 묘사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주택 시의 특징은 서두에 모두에 제시된 뭐라 그럴까 가설이라고 그럴까 가설 또는 선언이 응? 제대로 증명되는지 음, 검토하는 길을 독자가 가게 하는 공부하게 하는 거죠. 어? 그게 특징이에요. 여기도 호랑이 얘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죠.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은 그러나 숲의 묘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는 채팅에서 뜻밖의 선언을 듣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구체적인 현실의 묘사가 아니고 명제들을 읽어요. 명제는 숲과 관련되어 있지만 숲의 묘사라기보다는 전제를 둘러싼 분위기를 전달해요. 그죠? 다 걸리죠? 다 모든 시에 다 비슷한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되게 그 재미있는 쓰기 방식인데 되게 뭘 읽을 그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좋은. 그래서 이 분위기에 대한 진술들은 또 모순된 형용들을 따라 제시해서 긴장시키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뭐 친절하게 이런 거야 하고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모순적인 묘사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모순의 통합을 이루는 그런 방식을 택합니다. 이거는 통상적으로 성화의 기술이라고, 성화의 기술은 뭐냐면 성스러운 것의 묘사죠. 뭔가 성스러운 것, 성스러운 존재, 어? 그리고서 곧이어서 평범한 문장을 하나 만든다. 뭐 스푼 푸르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러면 이 평범한 문구 하나 때문에 어떤 하나의 특수한 성스러운 것이 전체, 이 평범한 지층을 통해서 일상 전체가 성스러운 것으로 변신한단 말입니다. 이게 초기 시의 모습이었는데 이 시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되게 좋은 말인데 현실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한국시의 일반형. 서정시가 대부분 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시적 태도가 있는 거예요. 탈피하고자 하는 시적 태도.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바꾸고 싶다. 이런 거예요. 자기 주관에 대한 강한 신념이 그런 태도를 드러냅니다. 이 시에서도 이제 이 시로 넘어가 보면 천막을 바치던 기둥만 없었다면 성산포를 유람하던 배에서 요동치던 파도에 휩쓸렸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성산포 제주도에 간 거예요. 제주도 성산포에 뭐 어떤 거가 갔는지 알겠죠? 장례식장에 간 거예요. 누군가 돌아가셔갖고 지인이 죽은 그런 장례식장에 갔는데 뭐 장례식장의 향냄새, 그다음에 누군가 먹다 버린 고춧가루가 묻은 전, 그다음에 둥둥 뜬 육개장 국물 이런 것이 일부러 이렇게 박대한 것이 아니라 너무 지친 그런 장례식장의 풍경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게 힘이 그 접대하는 사람들이 힘이 남았을 때는 누가 먹다 남은 고춧가루가 묻은 전 같은 거를 낼 수가 없고 먹으라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리고 또 둥둥 뜬 육개장 국물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 상황인 거예요. 거기 갔는데 이제 대접을 한다고 성산포에서 제주 성산포 앞바다에서 유람선을 탔는데 운 나쁘게도 유람선에서 이제 제주도에 폭풍이 많이 울죠. 비가 많이 오는데 유람하는 배에서 요동치던 파도에 휩쓸릴 정도로 천막을 바치는 기둥만 없으면 기둥을 붙잡고 겨우 버틴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폭풍이 막된 욕을 쓰라리게 퍼붓던 여름날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사- 이 그림이 다 그려지죠. 누군가 장례식장에 갔고, 어떤 여름날이었는데, 음, 지친 그 장례식 사람들이 지쳐서 음식이 아주 깨끗하게 나오지 않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유람을 가라고 보내줘서 같이 유람을 갔는데, 유람하던 배가 폭풍에 휩쓸려서, 어, 큰일 날 뻔했는데, 그 천막 아래서 비가 막 오는데 천막 아래서 비는 맞지는 않았겠지만, 기둥이 없었다면 휩쓸려 떨어져서, 갑판에 떨어져서 휩쓸려 가버릴지 모르는 그런 경험을 했던 거야. 여기까지는 현실적인 경험인데, 고디가 문제. 갑판 위에서 희끄무레한 하늘을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꺼르릉 울음소리가 들렸다. 박주택 시인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 갑자기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꺼르릉 울음소리? 한유죠. 어? 설명되지 않은 한유. 그지? 꺼르릉 울음소리. 뭔가, 어, 않는 어떤, 야생 동물의 한유가, 재질, 이렇게. 설명 안 됐죠? 갑자기 그런 거예요. 갑자기 이게 울음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그지? 충격적인 경험이 이 시를 쓰게 됩니다. 그죠?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어떻게 이거를 그냥 지나가고 마냐고, 그죠? 근데 그 다음 문장에서, 그 다음 이연에서, 이연은 꺼르릉 울음소리가 그때 들렸어요. 어디선가 들었는데 자기만 들었는지 다른 사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서는 자기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비천이라는 단어 썼어요. 비천. 비천은 끔찍하다. 박주택 시인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일상적인 어떤 개념인데 그게 그 뜻이 맞는지 확인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비천을 제대로 본 걸까? 분명히 보고 있으면서도 어, 왜 이런 개념이 껄끄럽게 보이지? 그리고 시상 앞뒤 거꾸럽죠. 이게 뭐가 하여튼 비천하다고 말할 수도 있죠. 비천하다는 거는 좀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 화자는 그 손님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먹고 있는 상태는 비천한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천이라는 단어는 되게 어울리지 않는 느닷없는 그런 개념 같아요. 게다가 비천은 끔찍하다라고 말했어요. 비천은 끔찍하다. 비천한 태생은 끔찍하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거지였다. 그래서 태어났다. 그럼 비천하다고 말할 수 있죠. 비천한 태생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비천은 끔찍하다. 그거는 위에 이 위소리 이 소리하고 아주 극적으로 대비되죠. 그죠?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이 들은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천은 끔찍하다. 즉 비천한 경험이 끔찍하다라고 어, 말하지만 이는 일련의 꺼르릉 울음소리가 상징하는 그것도 제목인 호랑이 제목이 호랑이라는
제목을 기억할 때 호랑이 소리를 들은 거죠. 호랑이의 소리를 듣는 자의 신분이 비천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뜻이라는 점에서 아예, 아이러면 합니다. 응? 왜냐하면 동물의 왕, 한국에서 특히 동양권에서 동물의 왕인 호랑이의 소리를 어? 위기의 순간에, 그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의 순간에 들을 수 있는 페르소나 라면, 나라면 전혀 기천과 거리가 먼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정명교 교주의 어, 정명교 교수의 평론에서처럼 성화, 어? 성스러운지, 성스러운, 성스럽게 된, 어? 성스럽게, 음, 자신의 존재가 성스럽게 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호랑이 소리를 들었는데 무슨 비천이야? 그지?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그 경험이 정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호랑이 소리를 들었어. 뭐 엄청난 거잖아요, 그지? 근데 비천? 그래서 이 비천이라는 단어에 집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비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겠습니다. 비천하다. 지위가 낮고 신분이 천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그 하나의 평론을 찾았어요. 이희중 교수의 이별에서 저별을 꿈꾸다 학생 시연구에서 이 비천에 관한 그 부분을 검토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 볼게요. 보세요. 간월더라는 시인데 저게 바다야? 수영차 속 아이가 우산을 받쳐들고 나오며 웃는다. 눈이 퍼붓고 인가의 마루가 자꾸 바다로 미끄러질 때 나는 20번도 더 와보니곧 공터에 차를 세워놓고 손톱을 깎는다. 어, 아이는 저게 바다야? 수영차 속 아이가 우산을 받쳐들고 나오며 웃는다. 바다를 처음 본 거죠? 근데 눈이 퍼붓고 인가의 마루가 자꾸 바다로 미끄러질 때, 그 중간에 이제 현상이야. 비가 펑펑 오는 거죠. 눈이 펑펑 내리는 거죠. 사람 사는 마을이 자꾸 바다로 들어가는 것 같이 바람이 쌩쌩 불 때, 나는 수원도 더 와본 이곳, 공터에 차를 세워놓고 손톱을 깎는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경명을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지? 해석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위 구절은 시인 또는 화자의 특이한 행동 성향을 알린다. 인용한 부분만 보아서는 또렷하지 않지만 언제나 또렷하지 않죠. 그렇지만 저게 바다야라고 말하는 태어나서 생전 처음 바다를 보는 말을 배우기 전에는 바다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아이는 시의 화자와 아무런 관계도 아무 관계도 아닌 듯하다. 그저 우연히 바닷가에 와 있게 된 모양이고 그 아이는 다른 차를 타고 와서 자신을 데리고 온 가족들과 함께 차에서 내리며 이렇게 물었다. 반면 화자는 바닷가에 자주 찾아오는 사람이다. 지금 그는 혼자 차를 몰고 와 무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남들은 특별히 전망이 좋거나 풍광이 좋다고 생각해 먼 길을 일부러 오는 곳에서 그런 괴이하게 손톱을 깎고 있다. 이렇게 엇나가는 다른 시들이 많다. 아, 이건 근데 해설을 조금 붙일 수 있어요. 간월도가 서산에 있어요. 서산 간월도, 나 여행을 좀 다녀서 아는데, 서산 간월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인 박주택은 서산이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고향 집에 와 있는 것이고, 간월도에 20번도 와본 경험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 일 없이, 그지? 별일 없이도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아이의 행위를 어쩌면 부천한 출신의 사람의 그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건 페르소나, 나의 처지를 오해한다면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어,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게 오해예요. 그냥 두 개가 그지? 두 행위가 우연히 겹쳐져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게 무슨 서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얘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톤이 어, 중간에 욕에 들어가 갖고 눈이 밑어붙고 인가에 마르고 자꾸 바다로 미끄러질 때, 즉 다시 말해서 바다에 올 만한 분위기가 아닐 때, 그지? 음, 그래서 바다에 바다 구경을 올 만한 사정이 분위기가 아닐 때 그곳에 와 있는 두 집단의 행위에 우연한 비교일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는 독재는 그것입니다. 응? 그런데 하나 이제 요건 있어요. 말하자면 근데 이건 있어요. 나와 남의 무의식적 소결, 단절. 두 사람 사이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지? 단결돼 있어요. 두 집단이. 비켜서기, 외면의 몸짓이 있어요. 이건 어떤 심리적인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두 개가 단절되어 있는 걸 보여주는 건 확실해요. 즉, 다시 말해서 변화무쌍하고 다루기 어려운 현실의 사안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 의도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반응을 강요하는 현실의 짐을 방법적으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죠. 일종의 회피이며 불개입 선언 같아 보여요.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죠. 이 구절이 어조가 이 인용 구절에 톤에 음, 감정이 들어있지 않다. 이 점에 주목한다면, 부처님 등 어떤 비교 감정이 개입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 명확합니다. 음.
그러니까 어, 이 화자는 그리고 이 화자가 대표하는 시인 박수택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응? 거꾸로인 것 같아요. 거꾸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벽에 받아야 수경차 속에 나오면 웃는 아이, 벽에 받아야 어, 수경차 속 아이가 웃을 받고 웃는 아이, 응? 라고 묘사된 아이의 심정에, 응? 그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개입하고 싶지는 않지만 심정적으로 개입하고 싶을 수는 있을 텐데 그런 심정적인 개입을 어?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즉 손톱을 깎는 것으로 깎는 행위로 보여서 줍니다. 응?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 장례식장의 향 냄새, 누가 먹다 남은 고춧가루가 묻은 전, 그리고 둥둥 떠 있는 육개장 국물을 떠먹을 때처럼 비천은 끔찍하다라고 말할 때 이 비천은 아까 시에서 이중 교수의 간월도 이 분석에서 간접적으로 검토했듯이 비천, 거기는 비천이라는 단어가 뚜렷하게 안 나왔죠. 비천의 정서가 혹시 있더라도 그건 뭐라 그럴까? 객관적인 음, 대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응?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비천은 끔찍하다고 할 때 비천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한 거예요. 비천은 뭘 보고 비천이라고 그러냐? 비천은 끔찍하다. 이때의 비천은 이때 이 시에서의 비천은 어, 끔찍하다고 여겨지는 비천은 뭐예요? 자신의 아직도 살아있는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응? 그러니까 고생을 하고 돌아와서 이걸 먹는데 음, 이게 이제 죽어 있는 지인의 죽은 지인의 장례식장에서의 식사인데 불편한 식사인데 이 식사의 경험이 그 식사 이 비천한 식사의 경험이 접대의 문제에서 비롯한 게 아니라 1년에서 경험한 죽음 직전의 상태, 즉, 그러니까 호랑이, 그지? 호랑이, 소리,
상중하게 했기 때문에. 이 호랑이, 앞에 읽었던 이 꺼르릉 울음소리, 얼핏 들은 호랑이의 울음소리는 뭐예요? 이승, 저승, 이승이 아닌 저승에서 나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이 세상 소리가 아니죠. 어? 그런 경험을 하고 난 후, 직후, 허술한 식사는 그 식사가 비천한 게 아니라 무엇이든 여전히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는 그, 그지? 즉, 생사를 초월한 울음소리를 내는 호랑이에 비하면 비천한 인간의 존재라는 자각을 느끼게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응? 그 그냥 단지 이런 장면이 꼭 이거 아니었더라도 비천은 끔찍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이게 나도 이 똑같은 경험은 아닌데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 그 치악산에서 치악산에서 갑자기 치악산 원주 치악산에서 그 뭐 약간 걸은 거예요. 치악산에서 갑자기 예, 폭우를 준비 없이 폭우를 심한 폭우를 만났을 때 어, 번개가 50m, 50cm, 1m도 안 되는 땅에 내리 치는 꽂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호랑이 소리는 못 들었지만 한동안 죽음 직전의 경험이라는 것을 인식한 후 살아가는 현실이 다소 비천해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응? 사랑이 도대체 무슨 그렇게 대단한 건가 그런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진짜 비천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 비천이라는 단어가 공감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면 비천의 의미를 지금 읽어보는 거예요. 밤이 길고 끝없는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나무에 감기는 것을 본다. 밤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요. 밤속에 밤이 있고, 밤에 딸이 있고, 밤에 무덤이 있다. 더 멀리 잠시 침묵이 흐르자 밤이 다 자신 속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되게 놀라운 구절이 등장해요. 밤의 시예요. 꼭 그 밤의 아리아 같은 시예요. 응? 밤의 아리아 같은 그 구절이 폭발합니다. 밤, 어, 그러니까 이 박주택 시인의 시가 앞에서 본 적이 있는데 박주택 시인의 시가 거의 시색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공간적 세계관은 물론이지만 시간적인 그러니까 물리학이나
물리학이나 시 장르에서 거의 어, 고려되지 않던 주관적인 세계관에 어,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밤의 아리아가 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런 시들은 그 대부분은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말들은. 왜냐하면 시간적 세계관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을 가진 시인들이 안 많으니까 이런 구절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밤의 아리아라고 오페라의 아리아처럼 밤의 아리아 같은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보면 밤이 길고 여기까지는 사문적이죠. 보통 여기서 끝이에요. 밤이 길다. 그죠? 공간적인 사고방식을 공간적인 공간사고 중심의 세계관에서는 이 정도에서 끝입니다. 음? 밤이 길고, 그죠? 공간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세계관에서는 이 정도의 끝이에요, 사실. 응? 근데 끝없는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나무에 감기는 것을 본다. 요거는 공간적인 묘사죠. 그지? 끝없는 밤이 길고 밤을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밤을 공간적인 존재로 그 운유로 묘사합니다. 응? 그래서 밤에 뭐를 쳐요? 머리카락. 그 다음에 나무에 감기는 머리카락. 이런 식으로 공간적인 묘사를 합니다. 그렇죠? 여기다 쓰니까 문장이 위로 옮겨 놓을게요. 응? 그러니까 밤이 길고 끝없는 머리카락, 밤의 머리카락이죠. 나무에 감기는 밤의 머리카락, 그지? 그러니까 나무에 감기는 끝없는 밤의 머리카락이라는 이미지죠. 밤을 공간적인 존재로 은유로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죠, 눈앞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이는 순전히 공간적인 은유에 익숙한 독자를 위한 서비스인 듯합니다. 그 공간적인 이미지를 먼저 보여줘야지 잘 들어올 수 있죠. 근데 그 뒤에, 그 뒷부분. 그리고 이어서 밤속에 밤이 있고 밤에 딸이 있고 밤에 무덤이 있다. 더 멀리 침묵이 흐르자 밤이 다 자신 속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어, 그리고는 시간적인 환유, 이 방식으로 밤의 아리아를 전개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르겠어요, 이거는. 밤속에 밤이 있어요? 밤에 딸이 있어요? 밤에 무덤이 있어요? 밤이 흘러가죠. 밤속에 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밤속에 밤과 있고 낮도 있고 밤도 있다는 거죠. 밤속에 딸이 있고 그러니까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딸이 있는 거죠. 밤에 무덤이 있어요. 밤에 주택도 있고 무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밤의 삶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밤의 생활. 그죠? 즉 음, 밤이라는 시간이라는 건 밤이라는 시간에 그지? 밤이라는 시간이 육체를 가진 듯이 응? 낮과 밤, 부모와 딸, 주택과 무덤 등 응?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사실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더 멀리 잠시 침묵이 흐르자 밤이 다 자신 속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더 멀리 잠시 침묵이 흐르자 밤이 다 자신 속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밤이 자신 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멀리 침묵을 흐르자 밤이 다 자신 속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 되게 중요해지는 이유는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병원과 도로 사이 그 한복판으로 호랑이 한 마리 털을 세우고 걸어오고 있다. 푸른 산맥을 굽이쳐 놓은 가로줄 무늬에 등을 굽혔다 폈다 하며 황금눈을 이글이글 짚인 채 생목림, 나무 숲인데 살아있는 나무 숲이죠. 그래서 생목림이 이것도 이상한 조어예요. 생목림이라는 단어가 한식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 나무 숲인데 살아있는 나무 숲이에요. 그래서 막 나온 듯 송곳니를 세우고는 쩌렁쩌렁 골목을 흔들고 있다. 호랑이가 진짜 눈앞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병원과 도로 사이 그 한복판에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죠.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걸 보려면 어떻게 된다? 이거. 더 멀리 침묵이 흐르자 밤이 다 자신 속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아 버리게 될 때. 시간이 끝나버린 거죠. 밤이 다 자신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밤이 자신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낮이 안 오겠죠. 그러니까 낮과 밤의 세상이 끝나버리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런 낮과 밤이 구별이, 밤이 다 자신 속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됨으로써 사라져 버리는 음, 상황이 되니까 호랑이가 시인 화자 앞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접 호랑이가 와 있는 거예요. 어, 증명할 길은 없는데 그 이게 닥칠 때 시인이 예, 말하는 비천을 극복하는 방법론인데 이때의 비천은 그러니까 물질적 세계에서의 비천이라기보다 생사의 흐름에 생사라는 시간의 흐름에 갇혀 있는 음? 사람의 아, 조건, 인간 조건이죠. 인간 조건으로 인한 것인데, 그죠? 이런 비천의 자각이야말로, 그지? 이런 비천의 자각이야말로 얼핏 유람선, 성산포, 유람선, 음, 폭풍 경험을 통한 임박한 죽음의 경험 앞에서 얼핏 들은 호랑이의 울음소리, 소리를, 그지? 확대, 재생하여, 어? 호랑이, 눈앞에 나타난 호랑이,
한 마리로 재생, 리뉴얼. 이게 아까 그 재현이 아니라, 재현이 아닌 재생, 독자의 눈앞에, 눈앞의 재생으로 창조를 내게 하는 힘인데 탑니다. 이게 정리해보면, 음, 필자가 아까 얘기했었죠? 어디서? 그, 치악산에서의 어, 번개, 천둥 경험처럼, 내가 나만 그렇지 않겠죠? 독자들도 그런, 음, 임박한 죽음의 경험이 있을 텐데, 박주택 시인처럼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었는지, 얼핏 들었는지, 그리고 그런 비천한 목숨의 삶을 자각함으로써 눈앞에 재생된 호랑이를 보았는지 음, 궁금합니다. 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박주택 시인이 이런 힘, 파워를 획득했는지 질문하고 그죠? 그렇지만 우리 독자도 어쩌면 박주택 시인처럼 공간적 세계관, 즉 필멸의 시간의 흐름에 갇힌 삶의 조건을 벗어나 시간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읽는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